교수가 실버타운 계약서를 내밀며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 이제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셔야 해요. 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가 그렇게 짐이 되냐? 당신은 그냥 시집 온 며느리일 뿐이야. 이 집 재산은 다 내 거라고. 15년 믿었던 남편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오늘 사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제게는 응원이 되고 여러분께는 행운이 따라올 거예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오래된 한옥 스타일 대저택입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살짝 보이는 기와 지붕과 정갈하게 다듬어진 소나무들이 이 집의 격조를 말해주죠. 대문 앞에 서면 누구라도 이 집 주인의 범상치 않은 내력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붉은 벽돌로 쌓인 담장 위로 고풍스러운 처마가 살짝 내려다 보이고 정문 양쪽에는 오래된 석등이 품격을 더해요. 대문에서 안채까지 이어지는 자갈길 옆에는 계절마다 꽃들이 피어나는 화단이 있습니다. 봄이면 산수유와 개나리가, 여름에는 배롱나무가, 가을에는 단풍나무가 저택을 화려하게 물들이죠. 이곳의 주인은 70대 중반의 박 회장입니다. 키는 크지 않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죠. 젊은 시절 경상도 시골 농가에서 태어나 18살에 맨손으로 서울에 올라와 지금의 막대한 부를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건설업으로 시작해 부동산, 유통업, 최근에는 IT 관련 사업까지 손을 뻗쳐 지금은 수백억대 재산을 보유해요. 그 화려한 성공담은 경제잡지에 소개되었고 대학에서 특강을 요청받기도 했지만 박 회장은 과거의 영광보다 지금의 소박한 일상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세월은 박 회장에게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전국을 누비던 왕성한 체력은 많이 쇠약해졌어요. 무릎 관절염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고 혈압약과 당뇨약도 빼놓지 않고 챙겨 먹어야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대청마루에 스며들 무렵 박 회장은 늘 하던 대로 정원으로 나섭니다. 최근 무릎 관절염이 생겨 지팡이에 의지해야 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정원을 돌아보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에요. 정원 곳곳에는 박 회장이 직접 심고 가꾼 나무와 꽃들이 있습니다. 봄에는 철쭉과 진달래, 여름에는 장미와 백일홍, 가을에는 국화가 차례로 피어나죠. 각각의 나무와 꽃들에는 박 회장의 특별한 추억과 사연이 담겨요. 특히 정원 한쪽 모서리에 마련된 국화밭은 박 회장의 특별한 애정이 담긴 공간입니다. 돌아가신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꽃이 국화였거든요. 가을이 깊어지자 노란 국화꽃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국화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꽃송이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시들은 잎은 떼어내고 물이 부족한 곳에는 물을 주며 꽃봉오리가 더 잘 피도록 잡초를 정성껏 제거하죠. 올해도 참 잘 피었구나. 작년보다 더 탐스럽네. 이 녀석들도 나만큼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건가. 당신도 이 꽃들을 보면 좋아하겠어. 박 회장이 국화를 어루만지며 돌아가신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중얼거립니다. 국화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만족감과 세월의 무게, 그리고 그리움이 함께 서려 있어요. 수십억의 사업을 굴리던 시절보다 지금의 소박한 일상이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은 거죠. 아버님, 아침 드세요. 몸이 차가워지면 안 되니까 안으로 들어오세요. 오늘 아침이 좀 쌀쌀해요. 며느리 지연의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가 대청마루에서 들려옵니다. 지연은 40대 초반의 단아한 여성으로 중간 키에 단정한 외모를 지녔고 언제나 깔끔하고 품위 있게 옷을 입고 다닙니다. 시댁에 시집 온 지 15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시아버지께 예의를 지키며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지연은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고 결혼 전에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어요. 그래서인지 관찰력이 뛰어나고 사람의 심리를 읽는 능력이 남다릅니다. 겉으로는 순종적인 며느리 같지만 속은 꼼꼼하고 신중해요. 집안일도 세심히 챙기고 가족들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파악하는 예리함이 있습니다. 특히 남편의 표정 변화나 행동 패턴까지도 민감하게 감지하는 놀라운 직감력을 지녔습니다. 고맙다, 지연아. 늘 수고가 많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점점 더 손이 많이 가지? 미안하다. 박 회장이 지연을 향해 따뜻하고 미안한 듯한 미소를 보냅니다. 지연은 시아버지의 지팡이를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천천히 대청마루로 향합니다. 걸음 속도를 맞추며 혹시 넘어지실까 곁에서 은근히 보호하죠. 아침상을 차리며 지연은 시아버지의 안색과 컨디션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요즘 들어 조금씩 기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쓰이거든요. 식욕도 예전만 못하고 걸음걸이도 더 느려진 것 같습니다. 밤에 잠도 자주 깨신다고 하시고 가끔 어지럽다고도 하세요. 연세를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혹시 큰 병이라도 생기는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큰아들 박 교수가 들어섭니다. 50대 초반인 박 교수는 키가 175cm 정도로 크고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단정한 외모를 지녔습니다. 늘 정장 차림으로 다니며 품격 있는 모습을 유지하죠. 명문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그는 학계에서 꽤 명성이 높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엄격하지만 실력 있는 교수로 통하고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특히 기업 경영, 전략과 관련된 그의 논문들은 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각종 학회에서 기조연설을 요청받기도 하고 대기업에서 자문을 구하러 오기도 하죠. 박 교수는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인물입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 관련 재단에서 이사직을 맡기도 해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완벽한 엘리트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제 저녁 이후로 컨디션은 어떠세요? 박 교수가 정중하게 허리를 구부려 인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예의 바르고 정중한 모습입니다. 어젯밤에 잠은 잘 오셨나요? 요즘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셔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혹시 수면제라도 처방받으실까요? 아니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박 교수는 아버지 앞에서 자상하고 세심한 아들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출합니다.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묻고 정기병원 검진 일정도 꼼꼼히 챙기고 복용하시는 약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관심을 보이죠. 오늘 대학 강의가 좀 일찍 끝나니까 저녁에는 꼭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요즘 제가 연구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빠서 아버지께 소홀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 회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고맙다. 하지만 내일도 중요하니까 나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요즘 대학에서 하는 연구 프로젝트가 많이 바쁘지 않냐? 몸 관리도 잘해야 한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최우선이죠. 효도가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박 교수의 대답이 완벽합니다. 흠잡을 데 없는 효자의 모범 답안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연의 눈에는 그 말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서 외워온 대사를 하는 것 같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랄까요? 지연은 상을 차리면서 남편을 슬쩍 관찰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시아버지 앞에서 보이는 모습이 지나치게 모범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왠지 모르게 연기하는 것 같은 부자연스러움이 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박 회장이 문득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았지. 하루 종일 공사 현장을 뛰어다니고 밤늦게까지 계약서를 검토하고.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깨달은 게 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허망한 거야. 진짜 중요한 건 자식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게 부모된 사람의 진짜 복이지. 이 말을 들은 박 교수의 얼굴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집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지연이 민감하게 포착하죠. 하지만 박 교수는 금세 평소에 환한 미소로 표정을 바꿉니다. 아버지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돈보다는 가족이 중요하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박 교수가 맞장구를 치지만 지연은 그 순간 남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포착합니다.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계산적인 시선이었어요. 마치 아버지의 말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박 회장은 평소처럼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는 박 회장이 가장 아끼는 공간이에요. 벽면 가득 꽂힌 책들과 오래된 나무 책상, 그리고 창가에 놓인 안락의자가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죠. 이곳에서 박 회장은 오후 시간을 보내며 독서를 하거나 옛 추억을 되새기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평소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박 회장의 눈에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가 들어왔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없었던 것들이에요. 박 회장이 서류를 집어들고 살펴보니 그것은 유 원장 관련 법률 서적에서 복사한 듯한 페이지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박 회장이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며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서류 중간쯤에서 박 회장의 손이 멈췄어요. 거기에는 누군가가 직접 작성한 유 원장 초안이 있었거든요. 필체를 보니 분명히 큰아들 박 교수의 글씨였습니다. 유 원장 초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 박은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 원장을 작성한다. 내가 보유한 모든 재산과 부동산 그리고 사업체 지분을 장남 박에게 전부 상속한다. 그 아래에는 재산 목록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만 해도 강남 저택을 비롯해 여러 채의 건물이 있고 주식과 현금까지 합치면 정말 큰 금액이었어요.
박 회장의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서류를 큰아들이 미리 준비해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상속을 미리 생각해보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박 회장이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가니 마침 박 교수가 대학에서 돌아오는 참이었습니다. 아, 아버지, 일찍 오셨네요. 박 교수가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했지만 박 회장이 손에 든 서류를 보는 순간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이게 뭐냐? 박 회장이 서류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박 교수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아, 그건 말입니까? 아버지, 그건 단순히 학문적으로 작성해 본 예시일 뿐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상속법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실제 사례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서요. 박 교수가 자연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유언장 작성법을 가르치려면 구체적인 예시가 있어야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박 교수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가슴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굳이 실제 가족의 이름과 재산을 그대로 사용해서 예시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래도 좀 기분이 이상하네. 내가 죽는다는 가정하에 쓴 거잖아. 박 회장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앞으로는 가상의 인물로 예시를 만들겠습니다. 박 교수가 깊이 사과하며 서류를 다시 가져갔어요. 그 모습이 워낙 자연스러워서 박 회장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지연에게는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처럼 가계부를 정리하려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겁니다. 시아버지 명의의 통장에서 꽤 큰 금액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거든요. 지연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 달 전부터 시작해 며칠 간격으로 계속 돈이 인출되고 있었어요. 한 번에 2천만 원씩, 때로는 3천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누적해보니 벌써 2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이상하네. 아버님께서 이렇게 큰 돈을 쓰실 일이 있나? 지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한 취미도 없고 큰 지출을 하실 이유가 없죠. 병원비로 쓰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고 기부를 하신다면 미리 말씀하셨을 텐데요. 지연은 더 꼼꼼히 장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돈이 빠져나간 날짜들을 보니까 모두 남편 박 교수가 은행에 다녀온 날들과 일치했거든요. 박 교수는 평소 시아버지의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해드린다고 했는데 설마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연은 급히 다른 통장들도 확인해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여러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계셨는데 다른 통장에서도 비슷한 패턴의 인출 기록이 발견됐어요. 총 금액을 계산해보니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뭔 일이지? 지연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시아버지께서 모르는 사이에 사기를 당하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남편이 시아버지 몰래 뭔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녁 무렵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지연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버님, 혹시 최근에 큰 지출이 있으셨나요? 통장에서 좀 큰 금액이 나간 것 같아서요. 박 회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큰 지출? 특별히 그런 게 없는데 내가 요즘 뭘 많이 샀나? 아, 그건 제가 처리한 겁니다. 박 교수가 즉시 끼어들었어요. 아버지께서 세금 관련해서 처리하실 일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복잡한 절차라서 아버지께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세금? 박 회장이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야 하는데? 양도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이 많다 보니 세금도 상당해요. 괜히 아버지 마음 복잡하게 해드릴까봐 제가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박 교수의 설명을 들은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고맙다. 그런 복잡한 일까지 내가 다 해주니까 정말 든든하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금을 낸다고 해도 그렇게 여러 번에 나누어서 낼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왜 미리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처리했을까요? 그날 밤 지연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아침에 시아버지께서 발견하신 유언장 초안, 그리고 오후에 본인이 발견한 수상한 거래 내역, 이 두 가지 사건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옆에서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지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남편인데 혹시 본인이 모르는 다른 면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본인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지연은 앞으로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증거도 수집해둬야 할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지연이 수상한 거래 내역을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박 회장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든 박 회장이 새벽에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깨어난 거예요. 지연이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모셨는데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고 협심증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권유했고 박 회장도 가족들 걱정에 입원하기로 했어요. 병실은 1인실로 정했는데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깔끔하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13살 딸 수연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할아버지께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걱정했어요. 엄마, 할아버지 괜찮으시겠지? 내가 병문 안 가도 돼? 수연이는 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했거든요. 할아버지께서 늘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용돈도 자주 주셨으니까요. 할아버지께서 좀 편해지시면 함께 가자. 지금은 안정을 취하셔야 해서. 지연이 딸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입원 다음 날 아침 박 교수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함께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젯밤 정말 놀랐습니다. 앞으로는 건강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겠어요. 박 교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어요. 아버지, 이번 일을 계기로 생각해보니까 재산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편찮으시면 복잡한 업무들을 처리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제가 모든 재산관리권을 위임받아서 대신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은행 업무부터 부동산 관리, 세금 신고까지 모든 걸 제가 책임지고 할게요. 박 교수가 서류 봉투에서 위임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박 회장은 잠시 망설였어요. 물론 큰아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평생 본인이 직접 관리해왔던 일들을 한꺼번에 맡기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갑자기 그럴 필요까지야 있나? 내가 아직 정신은 멀쩡한데. 아버지, 건강이 우선이에요. 복잡한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죠. 제가 다 알아서 잘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박 교수가 부드럽게 설득했습니다. 효자는 바로 이런 때를 위해 있는 거 아닙니까? 수연이도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시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결국 박 회장은 아들의 뜻에 따라 위임장에 서명했습니다. 박 교수의 표정에 잠깐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지만 박 회장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지연이 수연이와 함께 병문안을 왔을 때 박 회장은 위임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연아, 수연이 아빠가 앞으로 우리 집 재산관리를 다 맡아서 해준다고 하네. 참 고마운 일이지. 지연의 가슴이 갑자기 철렁했습니다. 지난주에 발견한 수상한 거래 내역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니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버님, 그런 중요한 일은 저와도 상의를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래, 미안하다. 갑자기 결정한 일이라서. 하지만 수연이 아빠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냐? 박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수연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빨리 나으셔서 집에 오세요. 할아버지가 없으니까 집이 너무 적적해요. 우리 수연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힘이 나네. 할아버지가 빨리 나와서 수연이랑 같이 정원도 돌아보자. 박 회장이 손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수연이를 재우고 나서 남편에게 위임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아버님께서 재산관리를 맡겨주셨다면서요? 정말 큰 책임이네요. 당연한 일이지. 아버지께서 편찮으신데 누가 대신 할 거야? 박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다음 질문을 던지자 박 교수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런데 여보, 지난번에 아버님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간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세금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세금이었나요? 박 교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가정사를 잘 모르는 내가 왜 그런 걸 묻는 거야? 복잡한 재정 문제는 남자가 처리하는 거고 너는 집안일만 신경 쓰면 돼. 지연이 깜짝 놀랐어요. 결혼한 지 15년 동안 남편이 이렇게 차갑고 권위적인 톤으로 말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저도 이 집 가족인데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알 권리? 박 교수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너는 시집온 며느리일 뿐이야. 이 집 재산에 대해서 간섭할 권리 따위는 없어. 그리고 효자는 나라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일에 토를 다는 거야? 지연은 남편의 돌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신사적이던 남편이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 같았어요. 더군다나 수연이가 자고 있는 방 바로 옆에서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지연이 당황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궁금하면 안 돼. 앞으로는 재산 관련된 일에 절대 끼어들지 마. 알겠어? 박 교수가 단호하게 말하고는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연은 거실에 혼자 남아서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오늘 본 남편의 모습이 진짜 모습일까요?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걸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감춰왔던 본성이 드러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지연은 잠이 오지 않아서 부엌에서 차를 끓여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재에서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낮아서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급박한 상황을 논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위임장은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권한이 저에게 있어요.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단편적으로 들리는 말들이었지만 지연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교수는 평소와 달리 일찍 나갔어요. 오늘 은행에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일찍 나간다고 했는데 지연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수연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지연은 시아버지께 병문안을 갔습니다. 박 회장은 많이 좋아지셨지만 여전히 기력이 없어 보였어요. 아버님, 어제 수연이 아빠와 재산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면서요? 그래, 모든 걸 맡겨뒀지. 답답한 건 나도 직접 하고 싶지만 몸이 말을 안 듣네. 박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시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의심을 표현할 수도 없었어요. 아버님, 혹시 앞으로 중요한 서류에 서명하실 일이 있으시면 저에게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제가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아. 너도 이 집 며느리니까 알 권리가 있지. 수연이 엄마이기도 하고 지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겠다고. 사랑하는 시아버지와 딸 수연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각오였거든요. 박 회장이 퇴원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 회장은 예전보다 조심스러워졌어요. 계단을 오를 때도 천천히 오르고 무거운 것은 절대 들지 않았죠. 지연은 더욱 세심하게 시아버지를 돌봤고 수연이도 할아버지께 더 자주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그런데 박 교수의 행동에는 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집에 있을 때도 서재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전화통화도 자주 했는데 가족들이 있으면 목소리를 낮추거나 아예 밖으로 나가서 받곤 했어요. 아빠, 요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대학 일이 그렇게 많아졌나요? 수연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평소 아버지와 가까웠던 수연이도 요즘 아버지가 달라진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응, 연구 프로젝트가 중요한 시기라서 그래. 수연이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박 교수가 대답했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예전의 따뜻함을 찾기 어려웠어요. 어느 날 지연은 우연히 남편의 서재 앞을 지나가다가 충격적인 전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박 교수가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야, 아직 들키면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 네, 돈은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주 안에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빚독촉은 좀 참아주세요. 박 교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빚? 무슨 빚을 말하는 걸까요? 남편이 빚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엿보았습니다. 박 교수는 책상에 엎드린 채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버지 재산만 정리하면 다 갚을 수 있어요. 박 교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충격을 받고 그 자리를 조용히 벗어났어요. 남편이 시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효자 행세는 모두 연기였던 거죠. 다음 날 지연은 시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혹시 수연이 아빠가 요즘 어떤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아세요? 박 회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금전적인 어려움? 대학 교수인데 그럴 리가 있나? 왜 그런 걸 물어보지? 그냥 요즘 좀 이상해 보여서요. 평소와 다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거든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 교수가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지연이 차를 끓여드리려고 하자 박 교수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나한테 왜 이렇게 신경 쓰는 거야?
그냥 내버려둬. 박 교수의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수연이가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빠, 왜 그러세요? 엄마가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방에 가서 공부해. 박 교수가 딸에게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연은 남편의 변한 모습에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지연은 남편이 잠든 후 조심스럽게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서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지연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카지노 출입 기록, 대출 서류, 그리고 빚 독촉장들이었어요. 금액을 보니 10억 원이 넘는 빚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도박으로 인한 빚이었고 이자까지 합치면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럴 수가. 지연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도박에 빠져 있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시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서류 중에는 더 충격적인 것도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받은 시세 조사서였습니다. 시댁의 모든 부동산 가치를 조사해 놓은 거였어요. 심지어 매매 시 예상 수익까지 계산해 놓았습니다. 지연은 서둘러 휴대폰으로 중요한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 놓았어요. 언젠가 증거로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박 회장이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이상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며칠 전에 공증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야. 공증사무소요? 지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내가 언제 공증을 받으러 간다고 약속했다면서? 근데 나는 그런 약속을 한 기억이 없어. 혹시 수연이 아빠가 나 대신 뭔가 처리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지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이 벌써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아버님, 혹시 최근에 수연이 아빠가 서명을 부탁한 서류가 있으셨나요? 지연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글쎄, 며칠 전에 뭔가 서명하긴 했는데 세금 관련 서류라고 하더라고. 왜? 지연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남편이 시아버지를 속여서 중요한 서류에 서명을 받아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아버님, 앞으로는 어떤 서류든 저도 함께 확인해보고 서명하시면 안 될까요? 요즘 사기 사건이 많다고 해서 걱정이 되거든요. 지연이 부탁했습니다.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나도 나이가 들어서 실수할 수도 있고. 그날 저녁 수연이가 엄마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예전에는 제가 뭘 물어봐도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는데 요즘은 짜증만 내세요. 수연아, 아빠가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 조금만 이해해 주자. 지연이 딸을 달래며 말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지연은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도박빚과 시아버지를 속이려는 계획을 알아냈으니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어요. 소중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어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남편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앞으로 더욱 조심스럽게 남편을 감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박 회장이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박 교수가 갑작스럽게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버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모시려고 합니다. 박 교수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함께 고급스러운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박 회장, 지연, 그리고 수연이까지 모두 함께 앉았어요. 박 교수는 의식적으로 아버지 맞은편에 앉으며 마치 협상 테이블처럼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건강 상태를 진지하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박 교수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집에서 생활하시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의료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곳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서 불편하다고 한 적이 있더냐? 박 교수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차례대로 정리해가며 펼쳐놓았습니다. 여기 강남에 있는 최고급 프리미엄 실버타운 계약서입니다.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하고 전문 간병 서비스는 물론이고 물리치료실, 헬스케어 센터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아버지 같은 성공하신 분들만 입소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죠. 지연이 깜짝 놀라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님께서 집에서 불편하시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일을 저와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신 건가요? 당신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 연세와 건강 상태로는 전문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박 교수가 마치 강의하듯 차갑게 설명했습니다. 협심증도 있으시고 혈압도 불안정하고 언제 또 응급 상황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만약 밤에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연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할아버지 옆으로 가서 팔짱을 꼈어요. 할아버지, 우리 집에서 계세요. 제가 할아버지 돌봐드릴게요. 학교 끝나면 바로 와서 할아버지랑 시간 보낼게요. 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히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그렇게 짐이 되냐? 내 집에서 내가 살 수 없다는 거냐? 짐이 아니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예요. 아버지. 박 교수가 서류를 아버지 앞으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이미 모든 절차를 다 알아봤고 최고의 시설을 선별했습니다. 제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알아본 거예요.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내일부터라도 입소하실 수 있어요. 지연이 서류를 자세히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입소 비용이 5억 원이었고 월 관리비도 1,5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읽어보니 한번 입소하면 가족의 동의 없이는 나올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마치 감옥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 성급하고 일방적인 결정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일은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비용도 너무 과도해요. 지연이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습니다. 박 교수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가 다시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 가족회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중요한 결정은 전통적으로 장남인 내가 책임지고 하는 거야. 당신이 뭘 알아서 함부로 반대하는 거지? 시집 온 지 15년 됐으면 이 집 규칙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빠, 수연이가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싫다고 하시는데 왜 억지로 보내려고 해요?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이에요. 할아버지 없으면 이 집이 집 같지도 않을 거예요. 너는 아직 중학생이니까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박 교수가 딸에게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른들 이야기에 감정적으로 끼어들지 말고 내 방에 가서 숙제나 해.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절대 가지 않겠다. 내가 내 집에서 내 가족들과 함께 살겠다는데 왜 억지로 내보내려고 하느냐? 이게 자식이 할 일이냐? 박 교수가 갑자기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이제 현실을 제대로 인정하세요. 아버지 혼자서는 이 큰 집을 관리할 수 없어요. 계단도 제대로 못 오르내리시고 약도 깜빡깜빡 하시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버지 돌보느라 제 연구와 강의에 전혀 집중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내가 평생 이루어 놓은 이 집에서 쫓겨나라는 거냐? 박 회장의 목소리가 절망과 분노로 떨렸어요. 쫓겨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박 교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버타운에 가시면 전문가들이 24시간 돌봐드리고 같은 또래 어른들과 어울릴 수도 있고 아버지께서 훨씬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지연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벌떡 일어섰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아버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데 억지로 보낼 수는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당신이 뭔데 감히 내 가족사에 간섭해? 박 교수가 지연에게 험악하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그냥 돈 한 푼 없이 시집온 며느리일 뿐이야. 이 집 재산도 내 거고 모든 결정권도 내게 있어. 당신이 무슨 권리로 반대하는 거야? 그 순간 박 교수의 진짜 본성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평소에 온화하고 교양 있고 신사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재산에 대한 탐욕과 권력욕만 가득한 추악한 모습이었어요. 박 회장이 아들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내가 너를 잘못 키웠구나. 이게 효도냐? 이게 내가 평생 기대하고 자랑스러워했던 큰아들의 진짜 모습이냐? 효도요? 박 교수가 비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평생 아버지 눈치 보면서 착한 아들 노릇하고 뒤치다꺼리하면서 산 게 효도 아니에요? 이제 아버지께서 그에 대한 정당한 보답을 하실 때가 됐죠. 수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소리쳤어요.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이런 무서운 아빠인 줄 전혀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시는데요. 박 교수는 딸의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냉정하게 계속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어차피 아버지 재산은 법적으로 다 내 거예요. 미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요. 지연이 남편의 팔을 움켜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여보, 제발 정신 차려요.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인간적인지 아세요? 이게 사람이 할 말이에요? 박 교수가 지연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끔찍한 건 당신이야. 남의 집 가족이래. 주제도 모르고 끼어들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게 끔찍한 거지. 박 회장이 온몸을 떨며 힘겹게 일어나서 말했어요. 그만해라. 내가 이런 치욕적인 소리를 들으려고 평생 너를 정성껏 키운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리 고집 부리셔도 소용없어요. 박 교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는 경미한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시고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으세요. 법적으로 제가 모든 걸 대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박 교수가 치매 진단서를 꺼낸 순간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치매요? 아버님이 언제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 그러세요? 제가 모든 병원 동행을 했는데 그런 검사를 받으신 적이 없어요. 박 교수가 서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여기 진단서 있잖아. 경미한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 그래서 제가 법정 후견인 절차를 밟은 거고. 박 회장이 그 서류를 보고 격분하며 소리쳤어요. 이건 조작이야. 완전한 거짓말이다. 내가 언제 이런 검사를 받았다는 거냐? 내 정신은 완전히 멀쩡하다고. 아버지께서 기억 못하시는 것 자체가 치매 증상의 하나예요. 박 교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이미 모든 절차가 완료됐어요. 수연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아빠, 거짓말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정신 완전히 멀쩡하세요. 저랑 매일 이야기하는데 전혀 이상한 것 없어요. 지연은 이제야 남편의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시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둔갑시켜서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차지하려는 음모였던 거죠.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지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님을 속여서 서류를 조작하고 가짜 진단서까지 만든 거잖아요. 박 교수가 지연을 차갑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범죄라고? 그럼 증명해봐. 모든 서류는 합법적으로 처리되었고 정식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야. 그리고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이대로 두면 시아버지께서 정말로 억지로 실버타운에 갇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재산이 남편 손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요. 좋아요. 그럼 제가 직접 알아보겠어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하고는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먼저 이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겠어요. 박 교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당신이 뭘 확인한다는 거야? 그런 개인 의료 정보는 함부로 알려주지 않아. 하지만 지연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신경가죠? 저희 시아버님이 거기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서요. 네, 박민철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잠시 후 지연의 표정이 확신에 찼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이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병원에는 아버님 진료 기록이 전혀 없대요. 한 번도 내원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박 회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럼 역시 가짜구나. 내가 그런 검사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잖아. 박 교수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다른 병원일 수도 있고 개인정보 때문에 잘못 답변한 걸 수도 있어. 그럼 어느 병원에서 받으셨는지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지연이 따져 물었습니다. 박 교수가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내가 기억을 좀 더 해봐야. 수연이가 아버지를 실망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빠, 정말 거짓말하고 계신 거죠? 할아버지를 속이려고 가짜 서류를 만든 거죠? 그때 지연은 결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남편 서재에서 몰래 찍어둔 사진들을 꺼낸 거예요. 그럼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지연이 휴대폰 화면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박 교수의 도박빚 관련 서류들, 카지노 출입 기록, 그리고 대출 서류들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이게 뭐죠? 지연이 차근차근 사진들을 넘겨가며 설명했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도박빚, 여기 카지노 출입 기록도 있고 고리대금 업체에서 빌린 돈도 있네요. 이자까지 합치면 계속 불어나고 있고요. 박 회장이 충격에 빠져 아들을 바라봤어요. 도박? 너가 도박을 했다는 거냐? 박 교수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거였어. 연구비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일시적이라고요? 지연이 다른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몇 년 전부터 계속된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건 뭐죠? 시댁 부동산 시세 조사서에 예상 매매 수익까지 계산해 놓은 거네요. 수연이가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아빠가 정말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박 교수가 급해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내 사생활을 몰래 뒤진 거야? 그게 더 큰 문제 아니야? 사생활이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의 생계와 시아버님의 재산을 위협하는 일이 사생활이라고요? 그리고 여기 더 있어요. 지연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공증사무소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에요. 시아버님을 후견인 제도에 등록하는 절차를 문의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셨나요? 박 회장이 온몸을 떨며 말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나를 속이려고 계획한 거였냐? 효자 행세도 다 연기였고? 박 교수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자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맞아요. 다 계획한 거였어요. 언제까지 아버지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요? 어차피 나한테 올 재산인데 미리 정리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미리 정리라고요? 지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사기이고 절도예요. 아버님을 속여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범죄라고요. 박 교수가 지연에게 다가서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없어. 이미 모든 법적 절차는 완료됐고 내가 아버지의 후견인이야. 당신 같은 며느리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때 지연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보세요.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며칠 전 밤에 박 교수가 전화로 이야기한 내용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네, 위임장은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권한이 저에게 있어요.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아버지 재산만 정리하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어요. 박 교수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박 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지연아, 고맙다. 정말로 속아 넘어갈 뻔했구나. 지연이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수연이가 아버지를 보며 실망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앞으로 아빠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 교수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모든 계획이 탄로 났고 가족들의 신뢰도 완전히 잃었어요. 하지만 아직 그에게는 마지막 수단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박 교수가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조용해지더니 갑자기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좋아, 다 들켰으니까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어차피 숨길 것도 없잖아. 박 교수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모든 가족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맞아, 내가 도박을 했어. 그리고 빚도 엄청나게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누구 때문인지 정말 아세요? 박 회장이 아들의 변한 모습에 당황하며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 때문이에요. 박 교수가 갑자기 소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생 아버지 그늘에서 숨죽이며 살면서 얼마나 억압받고 스트레스 받았는지 아세요? 대학 교수가 되어서도 박 회장의 아들이라는 무거운 타이틀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었어요. 지연이 남편의 완전히 돌변한 모습에 놀라며 말했어요. 여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도박과 사기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이유가 되고 말고. 박 교수가 히스테리적으로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고 숨막혔는지 너희들은 절대 몰라. 아버지가 워낙 대단하게 성공하신 분이니까. 나는 항상 비교당하면서 살았어. 박 회장 아들인데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아버지만 못하네 이런 소리 평생 들으면서 살았다고. 수연이가 아버지를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그래도 그게 할아버지를 속이고 괴롭힐 이유가 되나요?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뭘 잘못했다고요? 박 교수가 딸을 향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몰라. 너는 아직 중학생이라서 이런 복잡하고 어른들의 치열한 사정을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그때 박 교수가 승부수를 던지며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주머니에서 또 다른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보인 거예요. 그런데 말이지, 내가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어. 여기 이것들을 봐. 박 교수가 자신만만하게 흔든 서류는 박 회장이 며칠 전에 서명한 각종 위임장들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직접 친필로 서명하신 재산관리 위임장이야.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정식 서류지. 그리고 여기에 더 많이 있어. 박 교수가 또 다른 서류들을 차례로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서명하신 은행 업무 위임서, 부동산 관리 위임서, 각종 계약서 처리 위임서, 그리고 법무 관련 위임서까지. 모든 게 아버지의 완벽한 친필 서명으로 되어 있어. 필적 감정을 해봐도 문제 없을 거야. 지연이 그 서류들을 자세히 보며 소름 끼치는 진실을 깨달았어요. 박 교수가 시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그리고 평소에도 틈틈이 단순한 서류라고 속이면서 받아놓은 서명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야. 박 교수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법정 후견인으로 이미 정식 등록되어 있다는 거지. 비록 치매 진단서가 조작된 거라는 게 들켰지만 법원에서는 이미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서 인정받은 상태야. 박 회장이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서류들은 다 무효야. 나를 완전히 속여서 받아낸 거잖아. 그게 어떻게 유효할 수 있냐? 속였다고? 박 교수가 다시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걸 증명해 보세요.
공식 기록상으로는 아버지께서 정신이 완전히 온전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서명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정 후견인 절차도 모든 법정 요건과 절차를 완벽하게 갖춰서 진행했고요. 지연이 급하게 반박했어요. 하지만 저희한테 결정적인 녹음 파일이 있잖아요. 당신이 직접 모든 걸 인정하고 자백한 내용들이 선명하게 다 들어있어요. 박 교수가 여유롭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녹음이 과연 법정에서 정식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너가 내 동의도 없이 몰래 불법적으로 녹음한 거잖아. 게다가 나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착각해서 잘못된 말을 한 거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 수연이가 아버지에게 절규하듯 소리쳤어요. 아빠, 정말 끝까지 이럴 거예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고 계신지 전혀 안 보여요? 박 교수가 딸을 차갑고 냉정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이제 어린 꿈에서 깨어나서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여. 아빠가 이 집의 진짜 실질적인 주인이 된 거야. 앞으로는 아빠 말을 고분고분 따라야 해. 그때 박 회장이 온몸을 떨며 힘겹게 일어나서 말했어요. 그만. 제발 그만해라. 내가 평생에 걸쳐서 너를 완전히 잘못 보고 키웠구나. 박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몸을 가누며 천천히 박 교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너는 정말 내 핏줄이 맞느냐? 이렇게까지 친아버지를 괴롭히고 고문하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냐? 박 교수가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냉정한 비즈니스예요. 어차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당연히 저에게 상속될 재산을 단지 조금 일찍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 잔인한 말을 들은 박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비즈니스? 혈육 간의 가족관계를 차가운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냐? 지연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당신이 아무리 그럴듯한 법적인 서류들을 내세워도 절대 소용없어요. 제가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사기와 문서 위조, 그리고 심각한 노인 학대 혐의로요. 박 교수가 지연을 완전히 무시하며 비웃었습니다. 마음대로 신고해봐. 하지만 법적으로는 결국 내가 이길 거야.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정식으로 처리되어 있으니까. 그때 갑자기 현관에서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며 동시에 현관문 쪽을 바라봤어요. 지연이 급히 문을 열어보니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신고 접수해서 출동했습니다. 노인 학대 및 사기 혐의로 신고가 정식으로 들어왔는데요. 박 교수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누가 감히 신고를 했다는 거야? 이건 우리 가족 내부 문제인데. 그때 경찰관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옆집에 사시는 아주머니였어요. 며칠 전부터 이 집에서 계속 큰 소리와 고함 소리가 나서 많이 걱정이 되어서 신고했어요. 특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요. 경찰관이 박 교수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상황 파악을 위해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박 교수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저항했습니다. 이건 순전히 가족 내부의 사적인 문제야. 경찰이 함부로 개입할 성질의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연이 침착하게 경찰관에게 준비해둔 모든 결정적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어요. 휴대폰에 저장된 도박 관련 사진들과 선명한 녹음 파일, 그리고 조작된 가짜 진단서까지 모든 것을요. 경찰관이 증거들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정확한 조사를 위해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대한 혐의들에 대해 상세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박 교수가 수갑을 차며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지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뉘우침보다는 분노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 일은 끝나지 않을 거야. 내가 돌아올 거라고. 박 교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는 확신과 복수심이 담겨 있었어요. 경찰차가 저택 앞 골목을 벗어나 완전히 사라진 후 집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수연이는 아버지를 잃은 충격에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박 회장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박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힘없이 말했어요. 지연아,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너무 엄하게 키웠나? 아니면 너무 관대했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과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잘못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은 각자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아버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키우셨어요.
지연이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연은 박 교수가 조작했던 모든 서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짜 후견인 등록을 정식으로 취소하고 불법적으로 처리된 재산 이동건들을 모두 원상복구했습니다. 다행히 박 교수가 실제로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발각되어서 큰 손실은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한 달 후 박 교수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지연이 치밀하게 준비해서 제출한 증거들과 상세한 증언으로 인해 박 교수는 사기, 문서 위조, 노인 학대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회장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더 이상 그 아이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하시면서요. 가장 큰 변화는 수연이에게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과 배신감에 깊이 빠져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성숙하고 현실적으로 변해갔어요. 엄마 아빠가 한 일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제 아버지예요.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워하고만 있으면 제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수연이의 이런 말에 지연은 딸의 놀라운 성장과 지혜를 느꼈습니다. 박 회장은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삶에 대한 태도가 크게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 돈만 모으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는 지역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노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 저녁 박 회장이 지연을 거실로 불러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연아, 이번 일로 내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다. 재산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가족이 행복한 건 절대 아니구나. 아버님. 지연이 뭔가 말하려 하자 박 회장이 손을 들어 정중하게 막았어요.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 나는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의미 있게 기부하기로 결정했어. 지역 장학재단과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말이야. 박 회장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고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너와 수연이에게 남기고 싶다. 지연이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버님, 저는 그냥 며느리일 뿐이에요. 그런 큰 결정을 하실 필요가. 며느리가 아니야. 박 회장이 지연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이 집과 나를 지켜준 진짜 딸이야. 혈육보다 더 소중하고 진정한 가족이지. 너와 수연이가 있어서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었어. 그날 밤 지연은 수연이와 함께 앉아 앞으로의 인생 계획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수연아,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까? 엄마가 너무 많은 일들을 결정해야 해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엄마, 저는 할아버지와 엄마와 함께 있으면 충분히 행복해요. 아빠가 없어도 우리는 진짜 가족이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진정한 가족이요. 수연이의 말에 지연의 가슴이 뭉클하고 따뜻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지연은 용기를 내어 작은 출판사를 차렸어요. 결혼 전 편집자로 일했던 소중한 경험을 살려서 시니어들을 위한 책들을 전문으로 출간하는 의미 있는 회사였습니다. 아버님께서 투자해주신 덕분이었어요. 어른들의 인생 이야기와 지혜를 책으로 만들어 젊은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지연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박 회장의 자서전이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일군 한 사업가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요. 출판사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지연은 새로운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어요. 수연이도 엄마의 일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편집 일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저도 엄마처럼 의미 있는 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요. 1년이 지난 어느 아름다운 가을날, 세 사람은 정원에서 국화꽃을 바라보며 평화롭게 앉아 있었어요. 박 회장이 정성스럽게 기른 국화꽃들이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지. 박 회장이 깊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나. 하지만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요. 수연이가 할아버지 어깨에 자연스럽게 기대며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뭔지 확실하게 알게 됐거든요.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덕분에 우리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요. 저택의 정원에는 국화꽃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독이 아닌 새로운 희망과 진정한 가족애를 상징하며 피어났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임을 깨달은 따뜻한 가을 오후였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